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비밀스러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막강한 이데아의 원천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이데아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된다고 했다. 마을에는 소크라토스라는 이름의 전문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는데 몰두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소크라토스가 마을 광장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마을의 현자가 다가와 말했다. 소크라토스, 자네는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네. 하지만 자네가 밤새도록 서적을 읽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가 정말로 이데아를 알고 싶다면 저 숲으로 여행을 떠나게나. 소크라토스는 현자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다리와 마음의 준비를 가지며 숲으로 떠났다. 숲은 처음엔 마치 모든 게 평범하고 조용한 것 같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자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무 잎사귀가 다채로운 빛을 바라며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고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빛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숲은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곳이었다. 깊숙한 숲 한가운데 소크라토스는 초막처럼 보이는 반투명한 구조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에이도스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다. 에이도스는 밝은 빛으로 이루어진 듯한 형체였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 같기도 하고 물결 같기도 했다. 나는 이데아의 수호자 에이도스다. 내가 숲 깊숙이 들어와 나를 찾아오다니 진정한 진리를 갈망하는 자로구나. 소크라토스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다. 수호자님, 저는 모든 지식의 근원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은 그저 표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에이도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너의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저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다. 진정한 사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에이도스는 소크라토스를 반투명한 천막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물체들이 있었다. 사과, 의자, 배, 심지어는 사람의 형상까지 모든 것이 현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각각 이데아의 일부분이다. 내가 일상에서 보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사에 불과하다. 지금 너는 진정한 이데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토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격동되었다. 그렇다면 현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식을 책이나 물질에서만 찾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이데아를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군요. 에이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이제 너는 다시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 이 진리를 전파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감각을 넘어 마음의 눈을 통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소크라토스는 숲을 떠나며 마음속의 깊은 변화를 느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깊은 통찰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결국 마을 사람들도 세상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숲을 방문하고 이데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지혜롭고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해갔다. 그리하여 소크라토스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탐구로 끝나지 않고 그의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증명되듯 진정한 지식은 누구도 손에 쥘 수 없는 것이며 그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번잡한 시장으로 향하며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해 직접 체험하게 하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에 도착하자 높다란 과일을 진 열 앞에 서 있는 채소 장수인 테오도루스를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테오도루스, 안녕하신가? 당신은 이곳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늘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소. 테오도루스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소크라테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크라테스, 나와 대화하려 하다니 영광이오. 무엇이 궁금한지 말해보시오.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신은 이 시장에서 가장 훌륭한 과일 장수라던데 과일에 대한 지혜를 나에게 나누어 주시오. 당신의 지식이 정말로 뛰어난지를 시험해보고 싶소. 테오도루스는 자신있게 과일의 품질과 종류, 관리 방법, 심지어 과일의 영양소까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물었다. 그렇다면 테오도루스,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과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소? 테오도루스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물론 소크라테스, 나는 이 시장의 과일에 대해선 모두 알고 있소.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과일의 성장 과정에서 비료의 종류나 농약의 활용, 그리고 각 지역의 기후가 과일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은 어떠하오? 테오도루스는 망설였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는군요. 그건 농부들이 할 일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지혜의 첫걸음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나의 지혜의 기초지요. 얼마 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최고의 의사로 알려진 에피크라테스를 찾았습니다. 에피크라테스는 의료 지식과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에피크라테스, 나는 당신이 아테네 최고의 의사라고 들었소. 정말로 그렇소? 에피크라테스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소크라테스, 나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모두가 내 능력을 인정하오. 소크라테스는 미소 짓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오? 에피크라테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오. 나는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소.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의 병이나 영혼의 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소? 에피크라테스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소. 나는 주로 신체의 병을 치료하니까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군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지요.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임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이 시장의 하루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지혜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아테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아테네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장에서의 이 하루는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많은 이들이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나누는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유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지만 지혜와 호기심을 지닌 인물이었죠. 하지만 한유는 늘 자신이 뭔가 더 큰 것을 이루어야 할 운명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나무숲 속에서 수상한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책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한유는 그 안에서 초인의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가 알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억압적인지 깨달았고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한유는 스스로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고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기로 굳게 마음먹습니다. 한유는 높은 산을 넘어 깊은 계곡을 지나 한적한 동굴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무려 1년 동안을 혼자 지내면서 스스로의 내면과 직면하게 됩니다. 무수한 철학적 사유와 고독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취감을 느끼며 한유는 이제 조금씩 초인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존재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한유에게 초인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유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이 믿는 가치와 신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한유는 굴하지 않았고 결국 존재는 그의 강한 신념을 인정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한유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그의 가치는 진정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어떤 외부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 서린 확신이 그들을 끌어들였죠. 점차 사람들은 한유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그들 또한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억압적인 규범 열매이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유는
자신이 이루어낸 변화를 보며 초인이 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상을 넘어서 그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변혁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유는 결국 진정한 초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죠. 이렇게 하여 한유의 초인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많은 세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찾고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아주 친절한 도서관 사서 미스터 킴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킴은 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도서관 이용자 중 한 명인 소피는 그런 미스터 킴도 여전히 완전한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피는 미스터 키메게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피는 도서관의 한 구석에 앉아 공책을 꺼내더니 미스터 킴을 불렀습니다. 미스터 킴, 제가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소피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혜의 의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 의회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중요한 법과 규칙을 결정했죠. 하지만 감시의 눈이 부족해서 불공평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완전한 공정을 보장해줄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무지의 베일이었죠. 소피는 책상 위에 놓인 에메랄드색 문구점 카드를 들어올리며 계속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한 베일을 쓰게 되었어요. 그 베일을 쓰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이, 성별, 인종, 직업, 심지어는 성격이나 건강 상태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죠. 모두가 완벽한 무지의 상태에서 법과 규칙을 논의하게 되었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미스터 킴? 미스터 킴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차별할 이유가 없겠네요. 모든 결정을 정말 공평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누구도 자기 이익에만 집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베일을 쓰면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이 더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노력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피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마을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는 원칙이에요. 미스터 킴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소피, 그렇게 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우받을 수 있겠네요. 소피는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요, 미스터 킴, 다음번에 도서관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 때 우리도 무지의 베일을 한 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이용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스터 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소피, 한번 시도해보죠. 공평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재미와 창의성도 더해지는 게 전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은 점점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도서관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사회에서도 무지의 베일 같은 공정한 원칙을 도입할 수 있을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와 미스터 킴의 작은 이야기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시, 더 나아가 국가까지도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존 롤스의 이론이 단지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